번째로 한 주간의 부동산은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되게 큰 이슈 하나가 있었어요. 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네. 6월 9일 날 이제 국토부에서 뭔가를 발표를 했어요. 6월 9일 예, 날요. 6월 9일 날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려운 절차가 있는데 이거 그냥 생략하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네. 원래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네. 그 이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있잖아요. 그렇죠. 재개발은 이제 전체를 다 부셔가지고 개발하는 거고, 동네를 싹 다. 예, 재건축은 건물이 노후됐으니까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은 행정 절차 중에서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안전진단 추진이 조합 설립인가라는 단계로 이어지는데 네. 원래는 지금 투기과열지구, 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안전진단이라는 투기과열지구 조합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은 네. 거래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6월 9일 날 더 앞당겼어요. 더 앞당겼다는 건 거래를 하는 기간을 더 길게 만들어 버렸어요. 안전 진단으로 이제는 이제 조금 더 강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 네.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재개발을 재건축에 대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원래는 뭐 조합 설립인가 외에 한 6년 7년을 더 기다렸다고 하면은 네. 지금은 이제 한 8년 9년 10년을 더 기다리게 만드는 어떤 거래의 제한을 둬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네. 안 그래도 거래하기 좀 불편한 상황으로 묶여 있는데 네. 더 힘들게 만들었다. 그렇죠.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에서 재개발은 네. 원래는 관리처분인가라는 게 있어요. 네. 관리처분인가 그다음이 뭐냐면은 철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주 철거 착공. 근데 그 관리처분 전 단계가 뭐냐? 사업 시행 인가고 네. 그 사업 시행 인가 전 단계가 뭐냐? 조합인데 네. 이 조합 설립 인가 때부터 이제 거래를 못하게 막았어요. 원래는 관리처분에서 거래를 못하게 막았는데 이제는 조합부터 거래를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9월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그렇게 하는 취지 자체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공급 속도를 빨리 내겠지만 지금은 시장이 불안하니까는 거래를 조금 막아가지고 이 불안한 시장을 잡겠다는 의도인데 네. 그거를 서울시에서 제안을 했어요. 네. 제안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국토부가 서울시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6월 9일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게 예외 사항은 두긴 뒀어요. 예외 사항은 뭐 사업이 뭐 2년 안에 제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예외로 해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이 있지만은 문제는 지금 이렇게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안 나오는 시장에 앞으로 이런 그 거래의 막힘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부분들이 생긴다면요. 네.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는 전반적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핵심은 그거예요. 매물이 막혔어요. 안 그래도 없었는데 그렇죠. 매물이 예, 급격하게 막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막힌 시장에서 그냥 재개발 재건축만 가격들이 이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걔는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거래를 막아놨잖아요. 네. 막으면은 막고 이거를 푸른 다음에 그냥 그 푸른 이후부터 그냥 가격들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풀면은 안에 내재되어 있던 가격의 상승 어떤 잠재성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래가 되는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물건들이 있는데 네. 그 물건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네. 가격들이 되게 많이 튀어 올라와서 그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네. 그리고 이게 재개발 재건축만 그렇게 튀어 오르게 하느냐? 풍선 효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일어나요. 주변으로도 많이 이제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뭐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까지도 이게 조금 영향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뭐 단계가 네.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되면은 뭐 되는 끝이다. 이렇게 봤을 때 원래는 한 4단계부터는 이제 거래하지 마세요. 이렇게 묶어놨었는데 이제 4단계 전에 3단계에서도 거래하지 마세요. 이렇게 묶었다는. 너무 쉽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맞나요? 표현하네요. 예. 원래는 그 재건축은 한 4단계에서부터 거래를 못하게 막았는데 네. 지금은 2단계부터 거래를 못하게 막은 확 거예요. 땡겨놓은군요. 예, 그리고 재개발은 한 5단계, 6단계부터 거래를 못하게 막았는데 네. 지금은 3단계로 확
줄어뜨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말하는 표현이 제일 정확한 네. 거예요. 그게 결과값으로는 근데 물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지만 네. 그 영향이 결국은 매물 잠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가 늘 얘기했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네. 이 얘기는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여러 가지가 이제 변수들이 결합을 한 거예요. 음. 그냥 하나만 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물량 원래 없었고 전세가 불안하고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일어났고 대출에 대한 완하지만 규제 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매물을 더 못 나오게 하는 부분들로 이제 만들었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런 컨셉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는 내겠다. 네. 속도는 빠르게 내겠다. 대신 거래는 하지 마라. 그런데 아무리 속도가 빠르더라도 내일 당장 집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안 나오죠. 최소한 몇 년은 걸려요. 네. 근데 그거를 거래를 지금 이런 식으로 또 더 좁혀서 못하게 만들면은 아마 이제 공급에 대한 극감들이 더 이제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근데 정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헉헉합니다. 그렇죠. 진짜 헉헉하는 것 같아요. 아니 네. 지금도 이렇게 고공행진이었었는데 네. 아직도 뭐가 남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정책들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양도세라는 거를 내잖아요. 네. 차익이 있으면은 그러면 양도세에 우리가 공제 구간이 있어요. 만약에 1주택인데 9억까지는 원래는 9억까지는 만약에 5억에서 9억이 집이 됐어요. 네. 그럼 4억을 벌었죠. 그렇죠. 그럼 양도세는 얼마냐면 0원. 왜냐면 9억 미만이니까. 네. 근데 9억이 넘어가는 순간 이제 비과세지만은 부분 비과세예요. 어떻게 네. 보면 9억이 넘어가는 차익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9억까지는 비과세고 네. 그 이상분은 그런데 그 이상분은 이상이 아니 계산하는 게 조금 있어요. 네. 합쳐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세금이 조금 나와요. 근데 뭐 억 나올 게 몇천 몇백으로 이제 줄어들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양도세에서 처음에 5억을 벌었다고 5억을 세고 그냥 다 넣는 게 아니에요. 네. 공제를 몇 개를 해줘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필요경비를 빼요. 네. 필요경비라는 거는 취득세라든지 이런 거 빼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걸 공제를 해줘요. 네. 최대 80%까지. 이게 뭐냐면은 너는 3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었네. 너 투기꾼 아니야. 10년 가지면 내가 최대 80%까지 해줄게. 공제를. 그러면은 뭐 10억을 벌었으면은 8억을 공제를 해주고 2억이 이제 세구간에 들어가는 게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겉으로는 공제 구간 처음에 9억까지의 공제 구간은 12억으로 늘려줬어요. 지금. 그렇죠. 예, 지금 늘려주는 부분의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네. 근데 거꾸로 아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거 있죠. 네. 이걸 최대 80%를 거의 40% 50%로 지금 줄이려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고 뒤로 뺏어가네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도세 그 중과랑 비슷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중과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들이 이제 네. 이 장특공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단계가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10년을 가지면은 80% 공제를 해줬어요. 네. 근데 지금 2021년도는 10년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10년을 가지고 있고 10년을 거주를 해야지. 그 가지고만 있으면 40% 공제, 보유와 거주를 같이 하면 80%.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면은 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실거주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고가가 차익이 많이 올라가면은 네. 그 공제 구간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선심 쓰는 것처럼 했지만은 나의 민심이 흔들릴 것 같다. 부자들한테 너무 혜택 주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도로 뺏어가는 양상.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뭔가 약오르는데요. 야구를 근데 네. 대부분 정책들이 다 그래요.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하지만 LTV를 DSL로 막아버리는 거. LTV는 풀어주고 DSR로 막아버리고. 더 복잡하게 되는 것 예, 같아요. 그냥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약 네. 주고 병 주고. 지금 정책의 성향들이 다 이래요. 음. 뭔가 그 베푸는 척하지만은 네. 그 안에서 부자들을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거를 뺏어가는 양상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민심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부자들한테 좋은 혜택들을 주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꾸준히 나올 거고 앞으로도 저는 이제 하반기에는 한 차례라도 더 이런 정책들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선이 가까이 왔거든요. 그럼 그쵸. 하반기에서 내년 3월 정도까지는 분명히 큰 포퓰리즘의 정책들로 뭔가를 노리고 여론들도 지금의 정권에 이제 뭐 레임덕이 걸릴 수 있는 지금 레임덕이 이제 조금 걸렸지만은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볼 땐 되게 객관적으로 네. 보려고 좀 해야 되고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도 조금 확인을 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개만 더 얘기할까요? 네, 좋습니다. 한 주 동안에 이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 반환 보증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 떼어 먹지 않도록 네. 이거를 보장해 주는 건데 원래 그게 한 5억이었어요. 네. 한도가. 근데 7억으로 늘어나지니 이번에 10억으로 늘리겠대요. 왜냐하면은 전세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미리 대비하겠대요. 정부에서. 되게 이거 모순 아니에요? 정부에서 전세값 안 내려가게 임대차 입법 3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줄여주고 없애주면은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본질은 가만히 놔두고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는 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거 늘리겠다 미리. 그 말은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이거는 지금 확정돼서 시행되는 게 아니라 9월달 아니면은 아까 양도세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내년 정도나 이렇게 시행이 될 것 같고 요것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지만 곧 시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이슈를 제가 한 주 동안 뽑아봤습니다. 네, 그 재건축 안전진단 그 거래, 안전진단과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네, 그래서 이제 그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전세 한도를 올린다, 보증보험 한도를 올린다,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장특공. 양도소득세, 장특공. 아니 요 세 가지 그 장특공은 빼더라도 첫 번째 얘기해주신 그 재건축에 관련 거래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을 한도를 높인다는 거. 이 두 가지 팩트만 놓고 봐도 여기서 또 한 번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여지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숨이 턱턱 막히긴 맞아요. 합니다. 그러니까는 풍선 효과가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되게 어제는 제가 방송에서 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요. 이게 거래가 안 되게 하는 게 투기과열지구에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규제가 세 개가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에 투기과열 지역, 지구, 그다음에 투기 지역. 근데 투기 지역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투기과열 지구랑 똑같아졌어요. 그럼 조정 대상 지역 뭘 관장하냐면요, 세금. 그러니까는 예전에 대구에 투기과열지구만 지정이 되고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안 됐는데 거기는 집에 10채가 있어도 세금 중과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세금 중과가 되는 거고 투기과열지구는 재개발 재건축들을 막는 거예요. 그럼 풍선 효과가 어디로 일어나냐? 투기과열지에서 막았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지역들에서 풍선 효과가 이런 것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냐? 일산도 이제 그 뭐 일산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 거래 제한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뭐 그다음에 뭐 시흥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부평, 계양, 미추홀, 뭐 남양주 일부 지역들이 이렇게 경기도권에서도 이제 풍선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뭐 그 외의 사례들은 되게 많은데 우선은 제가 하나 뭐 시간상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물건별로, 지역별로, 호재별로, 가격별로 이런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꼭 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집값이 안 그래도 미쳤다 하면 더 올라간다, 진짜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올라간다고 하네? 그럼 아직은 뭔가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겠네라고 또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선택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시절을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가 적게 남을 수 있는 선택을 하시게끔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한 주간의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20대들의 욜로족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욜로족도 이유 있는 욜로족이거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집값도 오르고 너무 다 비싸지고 또 근로소득은 많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어차피 내 인생에서 즐거움이라는 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미래가 보기가 좀 잘 안 보인다면 현재의 즐거움을 찾기 마련이고 그게 결국은 즐거움 속에서도
요새는 또 관계하기도 어렵잖아요. 그쵸. 코로나 이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소비로 이어지는 네. 그런 경향들이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20대 친구들에게 기성세대도 딱히 뭐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 맞아요. 네, 네. 그런 환경에 지금 저희들이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이런 친구들에게 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께 어떤 얘기를 좀 나누고 싶으세요? 첫 번째 아까 전에 소두에 언급했던 거 똑같아요. 네, 가난이 가난하게 사는 게 제일 쉬운 선택이에요. 그렇죠. 네, 그 이유가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20대들은 멘탈이 이제 조금 연륜이 있는 보다는 약해요. 네, 지금 상황이 너무 가격들이 올라가고 비싸지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일단 결론은 돈이 있어야 되네. 더 많이 있어야 되네. 지금은 내가 도달할 수 없네. 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고민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회피성으로 워라밸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워라밸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지금 고민해서 나만의 생산 공장들을 꼭 만들어야 돼요. 네. 그 생산 공장이 24시간 쉬지 않게 돌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큰 공장을 가진 사람도 있죠. 네. 강남이라는 큰 공장.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부산이라는 공장, 아까 여기 부산 진구의 공장, 기장군의 네, 공장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도권에 뭐 일산이라는 공장, 자기의 특성과 자기 재정 상황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 공장들이 각각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공장의 규모를 잘 운영해 가지고 더 키워 나가야 돼요. 맞아요. 예, 키워나요. 그래서 첫 술에 난 돈이 지금 5천만 원밖에 없어. 근데 내가 들어가고 싶은 데는 서초 강남이야. 그럼 그것만 계속 바라보면 포기밖에 못하죠. 그렇죠. 스텝 바이 스텝. 지금은 20대들은 그걸 단계를 밟아가야 돼요. 밟아가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생산 공장을 가지자. 네. 그 생산 공장에 대한 부분들은 크고 작고의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은 단계를 밟아가면서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미래의 워라밸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고민하는 습관. 예, 이거 참 와닿습니다. 그렇죠. 예. 요새 소장님 어록 제조이신 것 같아요. 그때 그 경제는 차선, 관계는 최선 확 와닿았었거든요. 근데 고민하는 습관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사안이 딱 있을 때 회피하는 성향이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네. 뭐 어떻게 되겠지, 나보고 어쩌라고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포기하기에는 네. 그렇게 포기해 버리기에는 기회가 너무 많다. 맞아요. 네가 못 봐서 그러는 거다. 음. 탓을 좀 하고 싶어요. 혼내키고 싶고.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이 포기했다는 얘기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도 안 보여. 이거는 그 친구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종합적인 모습의 시선으로 봤을 때인 거고 그 시선 밖의 시선으로 본다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본인이 못 보니까 여기 안에서만 포기하게 되는 거라서 그러지 마라. 포기하기엔 기회가 너무 많다. 좀 더 뭔가를 공부하고 계속 고민하고 이런 걸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안 보이던 게 어느 날 딱 눈에 보이는 그런 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는 만큼 기회가 보인다는 말이 너무 식상하지만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맞아요. 네. 예. 그 20대 임모스 일기님 2년 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었죠. 지금이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근데, 삶이죠. 네, 저 친구도 예전에는 보는 시야가 이만했다면 점점 이렇게 각도가 넓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네. 또 행동하는 게 달라지니까 결과가 또 달라지고 네. 이게 모든 20대뿐만 아니라 30대건 40대건 네. 누구에게는 공평하게 기회는 지금 살아있다.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포기해가지고 그 워라밸을 선택하는 네. 그런 거는 다시 한번 고민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 말이 나왔으면 하는 말인데 네. 임모스님 계신데 죄송해요. 그 임모스님이 제가 이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상담도 하고 뭐 하면서 깊이 있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임모스님은 만약에 재테크를 하기 전에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요. 네. 워라밸 삶이었어요. 예, 해외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돈 많이 쓰시고 이렇게 했는데 네. 어느 순간 금융의 이제 소위 말하는 맛을 알게 됐죠. 그렇죠. 예, 생산 공장을 가동하는 맛을 알게 됐고 그걸로 가동을 했는데 부동산도
이렇게 할 수 있네. 상담을 제가 댓글 달아서 그냥 오라고 했어요. 네, 네.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네. 되게 열의가 있어. 오. 행동력도 있고 오. 되게 실천력도 있고 오. 하물며 뭔가를 해석하는 능력도 뛰어나. 네. 그래서 이거다 싶으니까 행동을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임모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떤 물건인지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올해 9월 되면은 투자금을 다 회수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집을 한 채를 샀을 때 네. 돈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간 게 돼요. 이렇게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렇죠. 얘기가 현실이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집값이 오른다고 사람들이 집 못 산다고 할 때였어요. 근데 임모스님은 굉장히 싸게 샀죠. 네. 싸게 샀다는 투자금이 작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또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은 네. 얼마 주고 샀냐면은 투자금이 2천만 원, 2천만 원이요? 2,500인가 2천 들어갔어요. 뭐 펀드 사신 건가요? 아니요, 부동산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 예, 아파트를 샀어요. 네. 그게 작년 11월. 작년 11월. 그런데 여기도 전세가가 되게 많이 오르는 시점이라서 네. 전세가를 높게 맞춰서 2천 얼마에 샀고 총 금액은 그리고 지금은 수익률이 2,500만 원에 3배 이상이 올랐죠. 와.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모스님도 한 4천 정도, 네, 네. 3, 4천 정도 투자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회는 있고 그리고 이모스님이 네. 이모스님 너무 죄송해요. 예. 이모스님 다음에 출연료 드릴게요. 예, 이모스님이 오늘 또 계약을 한 개를 했어요. 네. 근데 세금은 하나도 안 나와요. 취득세 일반 세율로 네. 단 거고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해요. 그 결혼을 하는데 자기의 명의로 한 개를 샀으니까 네. 이제는 예비 남편의 명의로 한 개 산 거예요. 결혼은 식장도 다 잡아서 이제 한 거예요. 네. 이거 그냥 식장 다 잡지도 않고 나 우리 둘이 그 만난 지 일주일 됐는데 우리 집 서로 사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재정 같은 것들을 따져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모스님도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집을 한 개 더 살려고 했었어요. 이제 중과세를 내더라도. 네, 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자기는 대출이 되는 줄 알았대. 아. 근데 집이 두 채가 있으면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 남편의 집을 한 개를 사고 자기가 한 개 샀는데 예비 남편 집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잖아요. 네. 그럼 2주택이면 나중에 중과되겠네? 아니요. 한 개는 5년 안에 팔면 비과세예요. 그럼 두 개 다 비과세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략으로 두 개를 산 거예요. 그래서 20대들은 기회가 되게 많고 지금 정부에서는 20대들한테 되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다만 다주택자를 잡는다고 집값을 올려버린 문제가 있지만 네. 혜택은 주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사례를 들었지만 기회는 찾아야지 있어요. 맞습니다. 누구한테 나한테 떠먹여줘 이건 절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찾고 고민하고 용기를 가지고 행동할 때 이루어져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20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 특히 60대도 이제 용기가 많이 없어질 때니까 그 60대에 맞는 어떤 그 재테크의 수단들을 또 찾긴 찾아야 돼요. 왜냐면은 뭐 내가 지금 돈이 20억이 있는데 현금이 한 달에 뭐 한 10만 원도 안 나오는데 네. 20억을 싹 다 부동산에 깔아 뭉갠다? 아유. 그러면은 이건 또 잘못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도 따져야 봐야 되는데 20대는 조금 적극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이게 네.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이 네. 기회를 잡으라고 누군가가 우리를 설득시켜 주지 않죠. 그렇죠. 그 기회는 내가 알아서 잡는 거지. 네. 가만히 있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이거 제발 좀 하세요라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괜히 그렇게 했다가 그렇죠. 서로 불편한 관계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각자 사실 우리는 하나야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다 속으로 들어가면은 자기가 이기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인지한다면 나도 누군가한테 불편한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상대방도 나한테 불편한 일을 안 하고 싶으니까 네. 이 설득이라는 것 자체 기회를 잡으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폭력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난 잡을 생각이 없는데 왜 계속 나보고 저걸 잡으라 그래야지? 나 관심도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포기할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기회들을 내 스스로 찾으러 다녀야 된다.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기회 찾기 진짜 앉아서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뭐 정보가, 정보가 핸드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양질의 정보만 선별할 수 있는 눈만 있으면 그렇죠. 그 다음부터 정보를 취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20대라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조금 이 정보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네. 어떤 소양과 능력들을 꾸준하게 좀 키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마침 지아님이 20대이신 것 같아서 저희 채널에서 20대 분 오랜만에 뵙는 거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네. 뭐 20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아울러서 되게 중요한 생산 수단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 제가 말하는 게 이제 돈의 규모 일정 돈의 규모는 있어야 되겠지만 돈의 규모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게 투자는요 용기예요. 마인드예요. 맞아요, 마인드.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투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네. 현금을 10억을 봉급으로 모았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 통장에. 아, 그래서 계속 뭐 분양을 기다리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방향성을 자기가 선택한 거지만은 활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이 많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 친구를 좀 잘못된 비유로 얘기했어요. 죄송한데 항상 이 동의는 구했어요. 근데 네 얘기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그 잘 선택하셔서 그 정보를 잘 해석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가지셔야지 되고 그 해석이 바로 용기를 가져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이 소장님 들어요.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가는 시기잖아요. 네. 엄청난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거는 이런 자산 효과가 언제까지 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금융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그냥 쉽게 말하면 집값이 앞으로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지금 사도 돈 벌 수 있나요?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나눌 수 있을까요? 집이 올라가면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집이 올라가면 예, 집값이. 사야죠. 집값이 내려가면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내려가면은 사야 되긴 하는데 예, 살 사람이 없고 네. 팔 사람도 없어질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그 집값이 조정이 되면은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그것도 똑같은 대답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집은요. 올라도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네. 내려도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음. 조정돼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집값은 내려가는 게 확실해요. 조만간에는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확실히 내려가요. 제가 그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올라가는 시장은 이상한 시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시장을 기다리는 시간에 집값은 이미 올라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되고 있고 지금같이 양적 완화의 시대는 엄청나게 실물 자산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내려갔어요. 내려간다고 올라간 만큼 내려가는 그런 수학적인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긴 상승과 짧은 하락이 결합이 돼서 우상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장을 맞이할 때는 집을 가진 상태에서 하락장을 맞이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하락장에 우리는 용기라는 거를 첨부를 하면 돼요. MSG를 넣는 거죠. 네. 넣어서 1, 2년을 기다리면 돼요. 그럼 조정장이 오고 안정장이 오고 네. 그 안정장이 되었을 때가 내가 만약에 상승장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하고 아까 상승, 뭐 조정, 하락 이때 안 팔면 된다고 한 게 어떤 시기에 팔던 간에 갈아탈 물건이 있을 때 그걸 네. 갈아타는 거고 그리고 너무 자주 팔면 안 돼요.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장기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필요시에 하나를 더 추가로 사는 거고 이런 투자금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그렇게 가는 게 사실은 맞다 생각해서 뭐 하락은 옵니다. 하지만은 하락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어떤 상황이 된다고 이게 집을 말씀드립니다. 보유한 상태에서 하락장을 맞이하고 싶지 않거든요, 마음은. 그렇죠. 집이 없는 상태에서 하락장을 맞이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네. 다들 있으시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를 관찰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락장에는 못 사겠죠? 무서워서. 하락상은 그 상승장보다 더 어려운 시장이고 더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살 사람도 팔 사람도 없어요. 예, 팔려고 해도 안 팔려요. 그래서 팔 사람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손절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내가 산 거에서 만약에 좀 너무 가까이 갔거나 기다린 시간이 있는데 그 가까이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팔긴 또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락장은요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에요. 잘 움직이지 않는 시장.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약간 이런 거네요. 내가 예를 들어 집이 1억 주고 샀는데 이게 뭐 한 1억 5천까지 올랐다가 네. 근데 여의치 않아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다시 막 1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억울해서라도 그렇죠. 내가 이거 지킨다 씨. 네. 이러면서 매물로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만 매물로 내놓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이게 주식하고 이 원리는 비슷해요. 주식 10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오르죠. 부동산은 똑같아요. 네. 부동산은 똑같아요. 우리가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너무 공감하는 게 저는 투자 너무 쉽거든요. 네. 너무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드려 너무 죄송하고 좀 그렇긴 한데 진짜 너무 쉬운 게 좋은 거 사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뭐 하려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뭐 자료라는 게 만들면서 조사한 게 있었는데 작년에 네.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네.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처음이죠. 가파르게 빨리 상승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올랐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했잖아요. 네. 돈을 번 사람이 50%도 안 돼요. 아, 그래요? 이상하지 않나요? 도대체 뭘 했길래 거기서 돈을 못 벌까? 또 사고 팔고 했구만. 사고 팔고 한 거예요. 우린 다 알아 이제. 사고 팔면은 돈을 못 번다는 거 다 알아. 근데 이게 인간의 욕심이란 거. 그렇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위험한 게 뭔가, 제일 기회가 뭔가 여러 가지를 보는데 제일 기회는 좋은 자산은 올라간다는 게 우리한테는 기회인 거고 그럼 이 기회를 가져갈 때 나한테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 사고파는 행위이구나. 어떤 정보나 기사거래가 아니라 그 기사로 인해서 사고 팔고 하는 나의 행위가 가장 위험한 거구나. 손을 꽉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기회는 잡고 리스크는 날려버리는 올바른 투자가 되는 거고 맞아요. 돈을 버는 건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재테크라는 게 참 심리적인 요소가 되게 크다는 게 맞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 똑같은 것 같아요.